박효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지금 삼성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 중이고요.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시면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주제로 좀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서부터 지금 7년째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대한감정, 태평양감정 이렇게 거쳐서 지금 삼성감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자문평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되면 소송감정인 1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인이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해서 싸움이 붙으면 원고, 피고, 변호인이 있죠. 근데 감정인은 단 한 명이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도 청구 금액을 높이려면 소송 감정인이 판사의 역할을 한다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감정인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매도 청구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없고요.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강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얼마를 덜 주고 이제 뭐 뺏어 올 거냐, 이제 항상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원 감정인은 7년 이상 근무한 감정인으로, 이제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조합 측에서는 가격을 꾹꾹꾹 낮춰서 가져가려고 하겠죠.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어떻게든 시가가 얼마큼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될 겁니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시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럼 시가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판례가 이제 있어요. 대법원 판례인데요.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에 객관적인 거래 가격이다, 거래 가격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거래 가격에는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재건축 매도 청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라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거래되는 어떤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개발이익이 충분히 이제 포함이 되었다고 이제 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이제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다 노후한 건물이겠죠. 새로 지은 건물 없을 겁니다. 그럼 노후된 건물의 가격을 주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건 내 부동산이 뭐 이제 거의 쓰러질 것 같이 오래된 그런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가 이거밖에 못 나가나? 법원에서 감정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내 금액이 이거인가?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못해요. 왜냐면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노후한 아파트고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후돼서 철거된 상태로 감정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형성된 거래 가격이라는 건데요. 그 거래 가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송감정인으로 지정이 되면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유사부동산의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된 부동산은 여기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었고, 그때 소송감정인이 부동산 가격의 수집의 범위를 여기만 설정을 했어요.
여기만 설정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범위에는 그 매도 청구를 당한 사람이 원하는 시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시가가 포진한, 물론 이쪽이 이제 인근 지역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작업은 지금 이제 여기가 상업용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가격 수집의 범위는 아닐 겁니다. 사거리에 바로 포진한 거기는 이제 가격 수집의 범위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가격 수집의 범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센트로에서 자문평가사로 역할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상가라는 게 형성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띠로써 형성이 돼요. 그럼 법원에서 선정된 소송 감정인은 어떤 굉장히 이해관계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이 사람은 10억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뭐 15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범위를 막 넓혀가지고 해주거나 그런 재량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줘야지 소송 감정인이 움직일 그 여지가 생겨요.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는 이쪽에 있는 실거래 가격까지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실제로 실거래 가격, 그 다음에 뭐 보상 감정, 유사 담보 평가 선례, 경매 선례, 하여튼 뭐 온갖 감정 평가 선례를 이제 다 찾아서 실제로 가격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1차 감정에서 이제 40억 정도가 나왔던 것이 2차 감정에서 약 20% 증가한 50억 정도의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부동산에 똑같은 시점에서 감정평가였는데 조건을 달리 설정을 해달라고 이제 감정인을 통해서 판사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이제 그게 받아들였었던 거죠. 가격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이제 실거래가 신고 금액과 감정평가 선례가 가장 중요한 가격 자료가 될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파악하면요. 그리고 뭐 조성원가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격을 줘야지 소송감정인이 감정평가사의 그 가격을 적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선례는 그럼 뭐가 있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는 게 진짜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시가 감정평가, 과세를 위해서 경공매 감정평가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담보평가 받아야죠. 그 다음에 보상평가, 조세, 뭐 무슨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정인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 그 주변에 이러한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이제 증명을 하면 그럼 이제 감정인이 반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소송 감정인이 누구의 편도 들어서도 안 되는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죠.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선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 경기 변동선이랑 같고요. 다만 정점과 저점이 굉장히 이렇게 크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서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안전 국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는 무슨 상가다, 아니면 굉장히 소규모의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주택이다. 이러면 특별히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 상가는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청구 소송이 시작이 되면 아까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매매계약 체결일이 어느 시점에 정해져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의 기법상의 문제이지만 감정평가는 과거의 값을 수집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날짜에. 자, 실거래가 신고금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가 정말 단적인 사례인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의뢰인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옆 동네 저기 얼마 최근에 뭐 20억에 거래가 됐다. 근데 이 옆에 사람은 또 갑자기 와서 아니다 이거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뭐 이거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자료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평가를 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 금액은 사실 신뢰를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금액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면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다면 그것 또한 시세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는 뭐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높여달라고 하는 쪽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뭐 아니다, 이거는 거품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걸 거품이라고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소송 감정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부동산은 10억 5,320만 원 정도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값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주관이 개입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 결국에 저는 오늘도 이제 사무실에서 이 감정평가를 하다 왔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골에 있는 하여튼 무슨 경매평가인데 거래 사례가 없어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자연녹지 지역이 내에 상업용 부동산인데 도로변도 아니고 뭔가 안쪽이고 자료가 없어서 막 정신이 없고 힘들더라고요. 이 가격을 얼마라고 결정을 해줘야 이제 경매가 개시가 될 텐데 저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밑에 가서 보니까 철도 보상이 뭐 얼마에 차차차차차 나간 금액이 있더라고요. 평당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이 조금 흔들리죠. 그래? 이게 그러면 이쪽에 그 시세인가? 그리고 나서 실거래가를 살펴봤더니 실거래가 갑자기 또 100만 원에 막 찍혀 있어요. 평당. 아직 결론을 못 내고 막 미치겠는 상태에서 왔는데 감정인을 결국에 도와주는 거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평가하는 그 물건에 어떤 선례가 무슨 사유로서든지 있었더라면 뭔가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이게 시세인가? 이러면서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시세가. 이런 일은 저는 맨날 당하는 건데 뭐 33억이고 갑자기 지나왔던 조금 더 지났는데 29억이고 그리고 나서 또 32억에 그 다음에 28억에 이러면 이제 뭐 등기부를 다 떼보고 감정평가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뭐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실거래가 신고 금액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내서 제출을 하는 그런 지혜를 또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근데 평가 선례는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해요. 반드시 이게 어떤 평가 기법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따라가는 그 경기 변동에 순차적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선례가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은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대표 변호사님이 그러셨죠. 이제 뭐 사적으로 감정 평가를 받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가는 좀 어떤 공적인 역할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대로 절대 다 평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감정 평가를 조금 높이려고 한다면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평가사가 쓸 수 있는 자료를요. 그래야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나중에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감사를 안 받고 좀 자유롭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시점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 선례가 존재하면 그러면은 감정인이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가격을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금 감정이 시가 판정하는 거를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감정인으로서만 역할을 해봤지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법무법인에서 자문평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건데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4,000명 정도가 있어요. 4,000명 조금 넘게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10억이라고 했던 거, 저 사람은 뭐 12억이라고 하고, 저 사람은 13억이라고 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굉장히 빈번하게 해요. 이게 뭐 제가 누워서 뭐 침을 뱉는 게 아니고, 항상 복수 감정 평가를 하면 그쪽이랑 이제 완전히 블라인드로 처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격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 소송 감정인이 누가 지정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자산인데 내 자산이 진짜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소송 감정을 당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감정인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감정인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죠. 하지만 이제 주관적인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끌어당기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당하시죠. 감정인을 실제로 찾아서 야 뭐? 잠깐만 뭐 내 거 부동산이 뭐 30억?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잠깐만 나 그럼 다른 감정인한테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부동산의 특성이나 가치를 파악하고 그 분쟁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또 뭐 공격도 해야 된다는 건데, 한 번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뭐 비슷한 건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이제 뭐 한 12m 도로이고 이 부동산이 뭐 이렇게 생긴 부동산이었어요. 이게 1번, 2번, 3번 이게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노면에 접한 거는 시가가 1억인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인 동네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제 낮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받으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이제 더 나가야 되는 되게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평당 1억이 가는 지역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4천만 원이 나왔어요. 토지가.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내가 왜 4천만 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고 이제 뭐 상대편에서는 뭐 야호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의뢰인이 이렇게 큰 부동산인데 총액이 뭐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거였어요. 큰 부동산인데 억울하다는 느낌만 있었지, 야 이게 왜 4천만 원이야 뭐 그냥 느낌만 있었지, 이게 뭐가 잘못됐네 이거는 짚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아무도 짚지 못하겠죠. 그 평가서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얘 있죠, 얘는 평당 1억으로 평가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약간 뭐 자루형 토지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장화처럼 얘는 뭐 평당 뭐 한 3천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토지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완전 이제 바보로 평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소송 감정인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냐면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평가 법령이 세 필지를 따로따로 평가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필지 위 지상에 건물 1동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착안을 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아니 건물에 지금 한 동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누가 개별로 평가를, 이거를 시장에서 누가 개별로 사가겠어요. 그러면은 이 누가 앞에 것만 사고 누가 뒤에 것만 사고 이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토지와 건물로 합쳐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세 필지는 한 필지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었어요. 만약에 한 필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평가액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극명하죠. 상대편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소송감정인이 이 상황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만무해요. 소송감정인은
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이제 소송감정인이 돼요. 몰랐을 리 만무한데 자기가 나서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야, 니 거 이거 지금 한 페이지로 평가하면 2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판사가 이거 빨리 판사한테 한 페이지로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해줘. 이 말을 못했어요. 소송감정인은 이제 사실 그런 거 개입하면 안 되죠. 판사가 이제 원고나 피고에 한 명의 편을 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변론을 해주면, 그러니까 변론주의잖아요. 변론을 하면 그럼 받아주고, 변론을 안 하면 판사 답답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재평가를 받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판사에게 요청을 해서 한 필지로 평가를 했을 때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해주라 요청을 했고 받아줬어요. 엄청난 그 케이스였어요. 그럼 소송감정인은 이제 한 필지로 했을 때 가치를 내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자신의 부동산의 특성을 스스로 좀 알고 있고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슷한 법적 혹은 경제적 하여튼 무슨 구조적, 규모적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걸 차용을 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또 다른 감정인일 거예요. 공적 영역에서는 그 감정평가가 대부분 다 복수로 평가가 돼요. 과세평가도 그렇고 상속평가도 뭐 공시지가, 종전, 종후, 재개발 다 2인,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 가격으로 금액이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든지 과세를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감정은 한 명의 평가사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니까 한번 봐주세요. 소송감정인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 단수평가, 1인이 혼자 감정평가를 하는데 막 가액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조율할 상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고나 피고를 만나고 이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그냥 부단히 혼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사실상의 복수평가의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사실 소송감정인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쪽의 가격을 찾아볼 수도 있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찾아보지 않았다면은 복수감정평가였으면 분명히 복수감정인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평가사님, 물론 행정구역은 틀려요. 뭐 여기가 뭐 어디도 여의도동 여기도 딴 데라고 해보죠. 근데 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이라면 이 가격 체크해 보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감정인이 굉장히 외롭죠. 결국에는 사실상 복수평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적으로 생기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인이 그 알아서 좀 감정인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청 부담되죠. 이해관계가 진짜 극명하게 상충해요. 그거에 대해서 소송감정인이 이제 현장에 나오면 당연히 현장에 대해서 이제 잘 안내하고 이 부동산이 뭐 3년 전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했고 그때 전자세금계산서는 뭐 이만큼 끊었습니다. 줘야 되고 네, 표준 단가는 이 정도 되는데 뭐 도급은 얼마였습니다. 그때 왜냐면 내가 뭐 친한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그때 공사 금액이 좀 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장 안내를 잘 해주고 보통 감정인들은 굉장히 그 홀대를 받거든요. 나가면 들어오지 말라고 뭐 보여주지도 않고 막 나가라고 막 쫓아내요. 그럼 어떻게 시골 가면 개 풀어놓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그 현장을 현장 못 보면 그냥 땡이에요. 그 본인의 손해라는 거를 잘 인식을 하고 이제 소송감정인의 현장 조사를 최대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유사 직종에 또 전문가를 같이 붙여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백데이터, 가격 백데이터를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소송감정인은 늘 혼자 일을 하는데 이제 하도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러고 저 사람은 얼마나 하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나한테 좀 알았어 그럼 네 말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좀 줘
하면은 그 자료가 없어요. 아, 나 모른다. 네가 알아서 알아요. 네가 감정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네가 감정인이냐? 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소송 감정인의 애로사항을 좀 잘 상세를 좀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일하는 센트로에서도 굉장히 신나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짧게 이 정도 해갖고 마치고요. 혹시 저한테 이제 뭐 문의하실 게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매도 청구한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 새로운 감정평가 금액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 이미 조합은 전에 받았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담을 현장하고 관리사 분담을 받잖아요. 그 감정평가 금액도 새로운 평가 금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감정